성우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5월 17일 49세를 일기로 작고하신 본교 교수였던 시인 조준 선생의 생전의 이모저모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은 사랑과 미움의 두 세계 안에 그 서로 원수된 이님의 영토를 허락하였다. 덜 기없는 고위 성생으로 지구의 한보통에 피어난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별바래기 곧 저망 속에 생탄하는 애련이 너 죽음 앞에 고요히 웃음 짓는 순교자. 아, 마침내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린 우주. 육체가 정신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코스모스가 종이장보다 얇은 바람결에 떨고 있다. 이것은 그가 지은 코스모스를 낭독한 조지훈 선생의 육성이었습니다. 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회는 곧 타락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패한 사회라 할지라도 시의 맑은 샘물이 멈추지 않고 흐른다면 그 사회는 아직 썩지 않은 증거겠죠. 격동의 시대를 포효하며 살다간 지훈 조동탁. 그는 자연을 노래한 시인이었지만 쓰라린 역사 앞에서는 고뇌하는 학자가 되었고 불의한 현실을 보면 분노하는 지사가 되었다. 자유, 너 영원한 화라산이여, 사악과 불의에 항거하여 압제의 사슬을 끊고 분노의 불길을 터뜨린 1960년 4월 18일 천지를 뒤흔든 정의의 함성을 새겨 그날의 분하고 여기에 도를 세운다. (1938년) 가을 어느 날 한 청년이 용주사를 찾아온다. 그의 가슴은 우리 시의 처녀지를 개척해보려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용주사에서 받은 벅찬 감동으로 그는 이듬해 봄까지 한 줄의 시도 쓰지 못한다. 승무, 그 춤에 불가사의한 선율이 그에게서 언어를 앗아가버린 것이다. 그는 19살의 조지훈이었다. 그 다음에 여름에야 비로소 나는 시의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김은호의 숙무도를 보고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춤의 외양일 뿐, 춤을 세밀하게 묘사하면 혼이 부족하고 혼의 흐름에 치중하면 춤이 죽는다. 춤과 혼, 육체와 정신의 양면성을 초극하고 시를 완성하기는 구상한 지 11달 만이었다. 그것은 내가 춘 승무였다. 얇은 사 하얀 곡간은 고이 접어서 나비내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곡간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시 보성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못 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돈 내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냥 하고 이 밤사 귓도리도 지새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낙동강 맑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강이 시작되는 곳에 시인의 고향이 있다. 마을옥이 호젓한 숲길에 들어서면 처음 마주치는 시비는 떠나간 시인의 향기를 쫓는 나그네의 이정표가 된다. 일제 말기 사라져가는 민족 정서와 전통의 향수를 빼어난 언어 감각으로 그려낸 조지훈. 서구문예 사조가 휩쓸던 식민지 문단에서 고전적인 시어로 영롱한 서정을 길어올린 지훈은 드물게 보는 천성의 시인이었다. 빛을 찾아가는 길에 나의 노래는 슬픈 구름 걷어가는 바람이 되라. 민족사의 암흑기에 지훈의 시는 빛을 찾아가는 노래였다. 경북 영양읍에서 태백산맥의 큰 줄기를 따라 20리쯤 들어가면 주실이라 부르는 아담한 마을이 나온다. 크고 작은 연봉들이 스쳐가는 산자락에는 90여 호 집들이 모여 한양 조씨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지훈의 생가는 문중의 종갓집답게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1월면 주공리 202번지. 대문 위에 새겨진 태극기가 끝내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다는 조씨 가문의 지조를 짐작케 한다. 단아한 정취가 감도는 이 한옥은 여순 반란 무렵에 불에 탔다가 다시 지은 것이다. 정적만이 흐르는 50여 평의 커다란 집에는 친척 할머니 한 분만이 집을 지키고 있다. 1920년 12월 3일 이곳 안채에서 지훈은 태어났다. 후에 재헌 국회의원이 되는 아버지 조건영 씨와 어머니 전주희 씨 사이에 사남매 중 사남매였다. 이적 충종 때 조광조가 사화를 당하자 지훈의 14대 조인 호은공 조조는 난을 피해 이곳 주실로 내려와 자리를 잡았다. 역적으로 몰려 과거에 길이 막힌 후손들이 초야에 묻혀 한시를 짓고 경서를 논하는 가운데 주실 마을은 시문의 전통을 이루게 된다. 구한말의 격동기, 개화의 물결이 밀려들자 주실 마을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앞서 나간다. 주실 마을 사람들은 서당을 개방하여 아이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쳤다. 할아버님, 이쪽이 지훈 시인이 공부하던 서당인가요? 맞습니다. 그때 지원이 공부할 때는 그때 외정장치인데 그 예양학교 전부 없고 예양 보통이 있는데 이걸 우리말 자체에서 이 학교에서 대형학당이라고 그 이름을 학당해가지고 그때 여기서 배운 사람이 한 80명 되는데 지훈이 내보다가 이태 후에 여기서 배워가 여기만 공부했지. 지금 여기서 아주 우수한 그때부터 그 잡지를 보는데 어린이날 잡지 또 방정환이 그런 거 좋아하고 그랬고. 여기서는 무엇 배우나요? 여기는 그때 뭐 우리나라 역사, 네. 역사하고 그때 우리나라 아까 배운 한글 또 수신, 제조, 도화라는 게 어디서 도화 그래. 6살 무렵 천자문을 떼고 16세 대학을 읽을 정도로 총명했던 지훈은 이곳에서 한글과 우리나라 역사를 배웠다. 아버지 헌영이 동경 유학을 다녀온 데 비해 지훈은 정규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다.
한학의 조예가 깊고 시문에 뛰어났던 조부 인석은 지훈을 곁에 두고 한문을 가르쳤다. 한학 이후에도 지훈은 그 당시 발간되던 잡지류를 부지런히 읽는 한편 파랑새, 피터팬, 행복한 왕자 등 서양 동화에 매료되어 동요를 짓기도 했다. 몸이 약해 잔병을 자주 앓던 어린 지훈이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형 동진의 영향이 컸다. 고일 세림 시집을 남기고 21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는 동진은 소년회인 꽃화폐를 만들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연극을 공연하기도 하고 문집을 만들기도 했다. 형 동진의 영향 아래 처음 시를 습작하는 이 시절은 지훈 문학의 요람기였다. (1936년) 지훈은 서울에 올라온다. 그의 나이 17살. 잠시 인사동에 1월 서점을 낼 정도로 조숙했던 지훈은 동향의 선배 시인인 오일도가 운영하던 시원사에 머무르면서 시를 습작한다. 이동안에 그는 언어 감각을 중시한 시문학파의 영향을 입고 보들레르와 와일드의 작품을 탐독한다. 일찍부터 망국 백성임을 자각한 그는 조선어학회에 드나들며 민족주의자들과도 인연을 맺는다. 시무장에서 거행된 독립투사 일송 김동삼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을 찾아볼 정도로 그의 민족의식은 투철했다. (1939년) 그의 부친이 상병하여 명륜동에서 살게 되자 지훈은 현 동국대학교의 전신이었던 해화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한다. 정규 교육학원은 거리가 멀었던 그는 독학으로 중학과정을 잇고 검정시험을 통과하였던 것이다. 어느 날 강의 시간에 낙서 삼아 쓴 시 고풍의상을 그대로 우편에 넣었는데 이것이 문장지의 추천을 받는다. 정주영은 추천사를 통해서 지훈 씨의 회고적 장서는 자연과 인공의 극치라는 평을 한다. 하늘로 나르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입니다. 서마 끝 곱게 느리운 주렴에 방어를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고봐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포장을 바친 포장저고리. 포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닿고 있습니다. 살살이 퍼져나린 고등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12복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막 끝에 곱게 감춘 운해 광기.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적이냐 사푸시 춤을 추라 아미를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검은 곶줄 골라보리 가는 버들이냥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추천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중자 신이 모더니스트로
매우 영롱하고 색채 감각이 드는 그런 시어를 썼죠. 그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폐허, 백조 이런 사람들이 상징주의와 대가당스를 수용했는데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서구의 시를 수용한 거죠. 다음에 갑부가 나오는데 이것도 서구의 계름인 포로문학, 특히 계급의식을 강조한 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지용과 김기림이 모더니즘을 수용하죠. 그거에 반발해가지고 서정주 등 신불학 동인들이 초현실 주기적인 경향을 가진 작품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문학의 시의 건전한 형태 전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외부적인 것을 수용하는 단계는 있지만 전통적인 관습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정지용은 한동안 자기 시를 쓰다가 우리 시단이 이제는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감각을 가진 시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생각하고는 문장지의 선고위원이 된 것을 기화로 마침 조지훈 씨가 투고되니까 이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면을 담은 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웅의 조지훈 추천은 한국시의 빙터라는 것을 하나 새롭게 메우는 확충하는 매우 뜻이 있는 작업이었죠. 문장지 추천을 거치는 동안 지훈은 동인지 백지를 발간한다. 백지는 서울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중심이 되어 시, 소설, 희곡을 발표하던 창작지였다. 여기에 실린 지훈의 시들은 상경 이후 고풍의상 직전까지의 습작들로서 계산표, 귀곡지 등 주로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들이다. 백지는 동인들이 검거당함으로써 3호로 막을 내린다. 정주영은 그때 쓴 백지 계열의 시를 보고 시적 방황이 참담하니 당분간 쉬라는 충고를 한다. 지훈은 8달 동안의 모색기를 거친 후 홍항수로 마침내 문장지 추천을 마친다. 걸레 먹은 둘이 기둥 빛낡은 단청 풍경 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목좌 위엔 여의조 희동하는 쌍용 대신에 2마리 봉황새를 틀어올렸다.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밑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패옥 소리도 없었다. 품속 옆에서 정일품, 종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들 곳은 바이 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르려니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하리라. (1941년) 봄 만국의 한을 달래며 지훈의 발길은 오대산 월정사로 향한다. 불교 강원의 외전 강사로 부임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 지훈은 금강경 오가해와 화엄경에 심취하면서 자기 침잠의 세계에 젖어든다. 일체가 허망하다는 부정을 통한 긍정을 지훈은 금강경을 통해 체득한다. 하나의 인간이 있으되 그는 이름이 없었으나 세상 사람이 침짓통탁이라 부르더라. 이제 그를 모사함은 환영의 환영이라. 당시 상원사의 주지이며 초대 종정을 지낸 방한왕 스님과의 교류는 지훈의 시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선승들과의 선문답을 통해 시와 선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월정사에 머무르면서 지훈의 시는 서구시의 영향을 입은 기교주의에서 선의 미학을 통해 체득한 무기교주의로 변하게 됐다. 모고를 두드리다 졸음에 겨워 고운 상좌 아이도 잠이 들었다. 부처님은 말이 없이 웃으시는데 서영 말길 눈부신 노을 아래 모란이 친다. 애수에 가벼운 구름조차 스치지 않고 밝은 미소의 법렬만이 존재하던 시색에도 얼마 못 가서 처참히 짓밟히게 된다. 민족문화를 뿌리 뽑으려던 일제의 발악으로 그나마 우리말로 시를 발표하던 무대마저도 없어졌다. 지훈은 월정사에서 문장 폐간호를 받고 울었다. 이어서 싱가폴 함락 소식이 전해지자 지훈은 술로 울분을 달래다가 졸도하고 만다. (1942년) 봄, 지훈은 성지순례와도 같은 심정으로 경주를 방문한다. 이에 신라의 청한이 어려있는 경주에서 지훈은 한국적 정감의 계시를 받는다. 그의 평생의 시우였던 박목호를 처음 만난 것도 경주에서였다. 경주에서 만나게 했는데 건천이라고 우리 고향에 이게. 근데 그것이 경주에서 한 30일 떨어져 있는 기차역인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여기 거기에 이제 장대가에다가 박목호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준 시인이 보니까 건천에서 그 기대를 보고 벌써 그 기대 볼 필요도 없더래요. 내려서 보니까 눈 보니까 저분이 시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둘이서 그 두 분이 같이 경주 불국사나 혹은 황성이나 혹은 그 고분들이나 왕릉들을 그 15일 동안 빙빙 돌아다니시면서 술도 마시고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이제 조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술 취해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목의신이 이게 옷도 덮어지고 그랬다 해서 한 15일간 같이 지나면서 그 경주라는 것이 신라 문화의 본고장이고 그 신라가 지니고 있었던 우리들의 토속적이고 전례적인 어떤 정한 혹은 정서 같은 것들이 그대로 배어있는 동네라 그 속에서 아마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상통하고 그래서 조준 시인이 완화섬을 보내고 거기에 화답시로서 나그네를 다시 답으로 내놓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운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우르는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소리있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 이 밤 자면 저 마을의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마음도 병인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는 (1943년) 가을, 조선 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풀려난 지훈은 감시의 눈을 피해 고향으로 내려온다. 오랜 방랑과 고독에 지친 지훈은 폐침륜과 신경성 위장 질환으로 투병 생활에 들어간다.
17살 때 문단 진출에 대한 꿈을 안고 상경했던 소년 지훈은 이제 작품 발표의 길이 끊어진 불우한 시인의 몸으로 병들어 돌아온 것이다. 오랜 출타 끝에 돌아온 지훈은 비로소 가정의 따뜻함을 맛볼 수 있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이제 남편에게 기울이는 아내의 정성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1945년 3월 지훈은 징집 대상에 올라 머리를 깎이오는 수모를 당하지만 신병 때문에 징용은 면하게 된다. 지식인의 고뇌에 찬 기다림의 정서가 이 무렵 지훈의 시에 어둡게 투영된다. 이 어두운 밤을 나의 창가에 가만히 붙어서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 말이 없이 다만 가슴을 찌르는 두 눈초리만으로 나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만상이 깨어있는 칠흑의 밤, 감출 수 없는 나의 비밀들이 파란銀광으로 깜박이는데 내 불안에 질리고 땀 흘리는 수많은 밤을 종시 창가에 붙어서서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 아, 누군가 이렇게 밤마다 나를 지키다가도 내 스스로 죄의 사념을 모조리 사륙하는 새벽에 가슴 열어제치듯 창문을 열면 그때서 저 방령의 어둠 속을 쓸쓸히 사라지는 그 사람은 누군가? 해방의 그날이 왔을 때 지훈은 마치 한층처럼 들려오는 그 기쁨의 함성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서울로 올라온 지훈은 본격적인 문단 활동에 들어간다. 그의 정열적인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가장 큰 수확은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청록집을 발간한 일이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문장기 추천 시인으로 서로의 시세계는 다르지만 동인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청록파라는 이름을 세상에 남긴다. 처음에 청록집이 발간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선생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청록집이 발간되게 된 그 배경하고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사람들의 그 일을 말할 것 같으면 그냥 그저 막연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 부른다 이것보다도 자연이라는 것을 좀 더 어떤 정신적인 그 가치 면에서 찾아보겠다 하는 공통된 특색이 하나 있고, 둘째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민족 정신이라고 할까 그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 이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단에 처음 데뷔는 했지만은 일본 그 총독 정치가 아주 그 말기에 가서 심하게 그걸 하기 때문에 절필하고 일본 그 친일파 문학에 협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이 사람들의 자연 탐구에 대한 이욕과 한 가지로 민족의식이 아주 공동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 세 사람들이. 그런 점에 그 청록집 출판의 이의가 있겠지요. 해방 후 지훈은 청년문학가 협회 등 우익문화단체에 가입하여 좌익 진영과의 대결에 앞장선다. 이 무렵 그의 시세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온다. 운둔의 언덕에서 머무르고 있던 그의 시는 해방과 더불어 현실의 탕류 속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다. (6.25가) 터지자 가까스로 부산까지 피난해 갔던 지훈은 그해 가을 종군 작가단을 조직하여 전선에 뛰어든다. 동족 승잔의 비극을 형상화한 일련의 전쟁시 가운데 명편으로 손꼽히는 것이 다부원에서이다. 한달 농성 끝에 나와보는 다부
얇은 가을 구름이 산마루에 뿌려져 있다. 조그만 마을 하나를 자유의 국토 안에 살리기 위해서는 한 해살이 푸나무도 온전히 제 목숨을 다 바치지 못했거니 사람들아 묻지를 마라. 이 황폐한 풍경이 무엇 때문에 희생인가를. 살아서 다시 보는 다부어는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함께 안주에 집이 없고 바람만 부은다. 전쟁은 지훈의 일신상에도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북으로 납치되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자결과 아우의 죽음은 참담한 것이었다. 버리고 떠나갔던 성북동이의 집에 피난 갔던 가족이 돌아와 불을 뿜는다. 밤길을 걸어서 아이를 데리고 울며 갔다는 먼 산중 절간. 아내는 아는 집에 맡겨놓은 보퉁이를 찾으러 가고 도토리 따먹느라 옷이 올라 진물이 나는 3살배기 어린 것을 안고 뺨을 부빈다. (1947년) 고대 교수로 취임한 이래 지훈은 20년 동안 이 학교에 머물게 된다. 현대문학 사조사, 시론, 가요문학론 등의 강좌를 맡아 후진 양성에 힘쓰는 한편으로 지훈은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친다. 최초의 개인 시집 풀립단장을 출판한 것은 1952년. 해방 직전에 가장 암담한 시기에 쓴 작품들을 모은 것이다. 조지훈 시선에 이어 주로 사회 참여적인 시들로 묶여진 역사 패설을 펴낸다. 시론집 시의 원리를 낸 데 이어 2권의 수상집을 출간한 것은 50년대 말이었다. 자유당 말기 이 땅의 부정부패가 들끓어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항류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 변절한 정치인들과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독재자의 방종을 고무 찬양하고 있을 때 지훈은 호련히 지조론을 발표하여 세상을 뒤흔든다. 지조란 것은 순이란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령이요 눈물겨운 정성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훈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영유하며 연달아 논설과 시를 발표한다. 가슴을 밝혀 말이라 하는 세상, 너희 그 더러운 마음을 고발하라. 거침없는 선비의 직원은 양심을 팔아버린 시대를 향해 던진 마지막 경고장이었다. 그것은 해일이었다. 바위를 물어뜯고 왈칵 넘치는 불태전의 의지였다. 고귀한 핏값이었다. 정의가 이기는 것을 눈앞에 본 것은 우리 평생 처음이 아니냐. 아, 눈물겨운 것, 그것은 천리였다. 그저 터졌을 뿐 터지지 않을 수 없었을 뿐. 애국이란 이름조차 차라리 붙이기 송구스러운 이 빛나는 파도요 해일이요. 지훈은 사회 현실에서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았지만 그러는 중에도 저술 활동을 왕성하게 해나간다. 그의 해박한 지식은 문학 이론뿐 아니라 불교, 고전문학, 민속학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한국 시인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문단 활동에도 정열을 쏟았던 지훈은 주속에서는 또 호방한 풍류객이었다.
두보의 비장미와 200의 풍류를 동시에 사랑했던 그에게 술은 빠질 수 없는 동반자였다. 이 시기에 수상집 돌의 미학, 그의 마지막 시집 여운이 나온다. (1963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지훈은 불모지였던 국학 분야에 선구적 업적을 남긴다. 한국 문화사 대계는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그의 집념의 소상이었다. 학문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문학의 작품에서도 그렇지만 학문에 있어서도 뭐 국문학을 고전문학서부터 현대문학까지 안 하신 게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민속학 분야에서도 상당한 깊이의 그 논문들을 내고 해서 학계에 지금까지도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고대사 분야, 민족 기원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선조 말기 최근세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사, 즉 한국민족운동사를 또 집필을 해가지고 그 학문적 가치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학가들이 독립운동사 연구에 지훈의 민족운동사를 많이 인용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도 여러 방면의 민족사 새로운 그 지평을 열기 위해서 그 손 안 단 데가 없습니다. 지훈이 반평생을 살다 간 성북동. 지훈이 세상을 뜬 지 20년이 지난 오늘 그의 집을 찾는 부인의 발길은 낯설기만 하다. 지금은 쌀가게로 변해버린 이 집에서 지훈은 20년 교수 생활을 검소하게 살아왔다.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옛집을 둘러보며 부인은 지훈이 남기고 간 빈 공간을 더듬는다. 남편으로서의 뭐라 그럴까, 뭐 남편이라기보다 스승으로 하늘같이 모시고 살았죠. 그래서 원체 뭐 뜻이 높았기 때문에 뭐 보통 뭐 이렇게 일반적인 뭐 현대인의 그 부부 생활하고는 아주 아기자기한 그런 부부가 아니고 그와는 아주 거리가 먼 생활을 했죠. 조지훈 시인님 밖에서는 굉장히 호탕한 성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안에서는 어떠셨는지요? 네, 아마 집안에서는 아마 외부에서 보는 거와는 좀 다른 면이 좀 있어요. 참 외부에서 보기보다는 참 꼼꼼하고 세밀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 저 가계부 같은 거를 꼭 적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 전에 참 저희 시아버님께서 그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마 참 전해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콩나물 하나 파 한 단 사는 것까지 꼭 가계부에다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유 무슨 남자가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야속할 때도 있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렇지만 그러면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서 그 정신 관념이겠죠. 그 규모에 대한. 한껏 멋스럽고 소탈한 풍류 시인이었던 지훈에게 남달리 치밀하고 엄격한 일면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그만큼 절제와 균형에 도달해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젊은 날에 쓴 20대 쓴 시는 시가 젊었다 할까 그 맛이 젊기 때문에 화려했을지는 몰라도 좀 얕은 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거를 쓴다면 화려하고 젊진 못해도 약간 드라이 할지는 모르지만은 깊이 같은 거 이런 게 좀 변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빨리
어딜 가서 까맣게 소식을 끊고 지내다가도 내가 오래 시달리던 일손을 떼고 막 안도의 숨을 돌리려고 할 때는 그때 자네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네. 자네는 언제나 우울한 방문객, 어두운 음계를 밟으며 불길한 그림자를 이끌고 오지만 자넨 나의 오랜 친구이기에 나는 자네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동안을 뉘우치게 된다. 자네는 나에게 휴식을 권하고 생의 외경을 가르치네. 그러나 자네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은 마냥 허무.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자네의 그 나직하고 무거운 음성을 듣는 것이 더없이 흐뭇하네. 조지우는 우리 시문학상에 있어서 순기정신을 시로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시사에 있어서 아마 순기정신에 입각해서 시를 쓴 분은 이육사 정도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이육사의 경우에는 일제 저항 시들을 썼긴 했습니다만은 도학자로서 자연을 탐구하는 시들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조지훈 씨가 평가되어야 될 것은 그의 창작 태도에 있어서 대상을 순수히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식했다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 현대 시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인들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이념이나 고백을 시로 형상화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대상 그 자체를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하고자 했던 조지훈의 문학적 태도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조지훈이 우리 시사에서 끼친 중요한 공적은 기법상에서 얻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우리의 전통문학의 여러 형식이나 기법을 근대 자유시에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자유시의 영역을 크게 확대했는데 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한시의 시상이라든가 한시의 기법, 예컨대 기승전결의 형식이라든가 대기법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 또는 시조가 가지고 있는 삼장 형식의 기법 그리고 시조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율법 이런 것들을 우리 현대시에 적절하게 수용함으로 해서 우리 현대시가 단순히 서구 자유시를 모방하는 그런 차원을 극복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토대 위에서 독자적인 우리 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인은 시로서 말한다. 지훈의 후기 시는 초기 시에 비해 그 시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을 듣는다. 그러나 몇 년간의 시의 침묵은 불의한 현실을 거침없이 질타한 양심의 외침으로 매우 죽어도 나무리다.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둠에서 쉬리라 던고 어떤 이는 그를 가리켜 세상에 유배된 신선이라 했다. 일찍이 달관의 경지에 들어서 늙기를 거부한 채 영혼의 세계로 돌아간 지훈. 그러나 시대의 어둠 속에 환히 피어났던 지조의 매운 향기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시대의 양심을 응시하는 마지막